마무리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좋은 소식을 들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뭐 안 좋은 내용만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택 임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택을 임대했을 때 세금을 올해부터는 무조건 다 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몰라요? 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올해 소득세가 작년치를 지금 내는 거잖아요. 네, 작년치를 지금 내는 건데 올해 소득세 자체는 항상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여러분들이 내야 될 주택임대에 관련된 소득세는 2019년도분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낼 때 일단 올해부터 신고할 때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못 받는 거 아시잖아요. 네, 대신 14%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고 그러니까 비과세는 못 받는 대신 14%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진 게 그게 이미 이제 작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할 때 항상 보증금 쪽하고 월세 쪽하고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주택이었을 때 이야기예요. 상가등은 상관없고 상가등은 무조건 계산해야 되고 주택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면서 3억 원을 초과했을 때만 대신 월세는 1주택자 빼고는 전부 다 과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로 내거나 반전세로 내거나 그냥 월세만 받고 내거나 상관없다. 일단 전세 쪽하고 즉 보증금 쪽하고 임대료 쪽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증금 쪽에 대해서는 뭘 계산하셔야 되느냐면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왜 3억이 넘어야 간주임대료가 나오는지는 아시죠? 계산식이 3억을 뺄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계산식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증금 합계액에서 얼마를 뺄 거냐면 3억 원을 뺄 거예요. 이게 지금 주택에서만 주어지는 혜택이거든요. 여기에 365분에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임대 일수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현행 2.1%로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고 있는 게 여기에 60% 해서 나온 금액이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금액으로 잡는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수입으로 잡혀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보증금 뭐 하나는 전세로 냈고 하나는 반전세로 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보증금만 쭉 합쳐요. 합쳤더니 13억이다. 보증금 합계액이. 그러면 13억에서 3억을 뺀 10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1년 내내 임대했다. 그러면 365분에 365예요. 그럼 그대로 10억이죠? 자,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그냥 2%만 잡을게요. 2.1%인데. 그러면 2% 잡게 되면 2천만 원이죠. 여기에 60%한 금액인 12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를 내가지고 13억의 보증금을 받았다면 실제 수입으로 잡힐 금액은 12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히고 거기에 뭐 이자 소득세라든지 이런 걸로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면 빼주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려면 3억을 빼줄 거니까 이 금액이 일단은 얼마를 넘어야 돼요? 3억 원을 넘어야 돼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어야 되는데 3억 원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3주택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3주택이 안 되면 100억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2주택자가 하나는 본인이 살고 있고 하나는 전세로 냈는데 보증금으로 50억을 받았다. 세금 없다고요. 그러니까 2주택자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2주택까지는요. 그래서 늘상 하는 이야기가 똘똘한 집 한 채라는 이야기가 원래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것도 전세로 내라고요. 대신 월세는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다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을 받은 게 있고 보증금 받은 게 13억을 보증금을 받았고 월 100만 원씩 받는다. 그리고 1년 12달 임대를 냈다. 자, 1년 12달 임대를 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주택자다.
2주택자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안 한다고요. 그러면 얘 1200만 원 1년치 요것만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내가 3주택자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한 금액 1200에 이거 12달 1200에 2400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는 거고. 이러한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뭐 어차피 지금 결론은 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로 내게 되면 전세든 뭐든 다 세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다. 내가 현재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보증금을 최대한 3억 이하로 내리시는 게 좋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보증금을 낮추면 뭐가 올라가요? 월세가 올라가죠. 근데 월세 그러면 보증금을 낮춰야 됩니까? 뭐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올라가고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내려가고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된다면 그죠? 내야 된다면 보증금 쪽으로 올리는 게 나을까요? 월세 쪽으로 올리는 게 나을까요? 보증금 쪽으로 올리는 게 낫죠. 왜냐면 월세는 전체가 다 수입으로 잡히지만 보증금 쪽은 지금 계산해서요. 13억이면 1200밖에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3억에 대해서 1200만 원이면 여기에 10%는 1억 3천이에요. 1%는 1300이에요. 그러니까 1%밖에 안 잡힌다고요.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만 잡히니까 차라리 보증금 올려서 세금 내는 게 훨씬 더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월세가 올라가면 월세는 전체가 다 수입으로 잡히니까. 월세까지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1주택자고 그게 9억 원 이하짜리 기준시가가. 여기에 대해서만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단 여기서 내가 몇 주택자냐 이것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하는 거 아시죠? 소형주택 기준이 축소됐잖아요. 원래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였는데 40제곱미터 면적 기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 기준도 줄어들었고 2억 원 이하로. 그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때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 문제가 지금 생기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배우자 주택은 무조건 합산해서 가는데 우리가 아까 1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 이상이냐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1인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1인 기준입니다. 세대 기준 아닙니다. 여기. 아셨어요? 임대에서는 1인 기준이에요. 이게 법마다 다 틀려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는 세대 기준이에요. 아까 취득세에서 4주택이냐 4주택 이상이냐 3주택 이하냐 요것도 세대 기준이에요. 근데 그 세대가 취득세에서 세대하고 양도소득세 세대하고 또 틀려요. 취득세에서 세대하고 양도소득세에서 세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그거였죠. 30세 미만인데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독립세대가 되지만 취득세에서는 독립세대가 안 돼요. 이게 다 통일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그지 같아요. 근데 임대는 1인 기준인데 딱 한 사람만 들어가요. 배우자 주택은 들어가요. 하여간 배우자가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세법에서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세법에서예요. 네.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1주택자입니까? 2주택자입니까? 3주택자입니까? 이거 있잖아요. 배우자 집 합쳐서 따지는 거예요. 아셨죠? 내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배우자 집이랑 합쳐서 요 조건에 해당하고 이 조건에 해당했을 때 어디까지 과세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대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때는 지분이 큰 자 걸로 갑니다. 지분이 큰 자 걸로 가고 그리고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소유한 걸로 보는데 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가 뭐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볼 거면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보시고 혹시라도 뭐 주택수 계산할 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보는데 요게 지금 제가 여기에는 안 적어놨는데 이번에 지금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공동소유주택에 대해서 주택수 계산할 때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 아까 취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을 누구 걸로 봤었느냐면 각각 물론 다른 세대랑 같은 세대면 의미가 없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양도소득세에서도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임대에서는 누구 걸로 보느냐면 지분이 큰 자 걸로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이 하나 있고 A라는 주택이 하나 있고 B라는 주택이 하나 있고 C라는 주택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지금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게 갑의 거고 얘도 갑의 거고 얘는 갑과 을의 공동명이다. 근데 갑과 을은 부부 관계가 아니다. 배우자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동일 세대도 아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갑의 지분이 40%고 을의 지분이 60%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이 집은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로 본다고요. 그러면 갑은 3개가 되는 거고 을은 하나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종합부동산세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갑은 지금 현재 몇 주택자로 보느냐? 3주택자로 봐서 세율도 올라가고 상한도 올라가요. 네, 뭐 이제 이러한 식이고 그 다음에 임대에서는 이 집은 누구 걸로 보느냐? 을의 집으로 보고 갑의 집으로는 안 봐요. 이렇게 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은 몇 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2주택자인 거예요. 임대에서는 2주택자인 거예요. 양도에서는 그냥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만 지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설명할게요. 여기 써놨어요. 2명 이상이면 그때는 각자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5대 5면 지분이 큰 사람이 그냥 2명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각자 하나씩이에요. 지분이. 근데 지금 임대에서는 누구 걸로 보느냐면 지분이 큰 자 걸로 보죠? 큰 자 걸로 보는데 지분이 큰 자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지금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되게 재밌는 게 연 임대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지분율은 적어요. 지분율은 지금 이 사람이 높죠. 이 사람이 40%로 지분율이 낮죠. 근데 1년에 연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면 임대 수입이 6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받는 수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분이 받는 한 달 수입이 임대 수입이 50만 원이면 1년에 600이잖아요. 그때는 지분이 적어도 이 사람 걸로 봐요.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그렇답니다. 네.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이고, 그렇죠. 네. 그런 거 알고, 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자료 한번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공동소유주택이, 자, 원래는 누구 걸로 가요? 지분이 큰 자, 그러니까 최대 지분자 걸로 본다고요. 최대 지분자 걸로 보는데 이제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연 600만 원 이상일 때. 아니면은 고가 주택인데 그게 9억 원 넘었는데 지분율이 30%가 넘어가면. 만약에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사람도 뭘로 보느냐? 주택수에 포함돼요. 이 사람도 지분이 낮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2주택자예요. 배우자랑 합쳐서 2주택자인데 집을 하나 또 사가지고 임대를 낼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나는 몇 주택자가 되느냐면 3주택자가 되면서 전세금으로 예를 들어서 보증금으로 5억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으로 5억을 받았으면은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 원이 넘었으니까 금액은 얼마 안 나오더라도 세금은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걸 내기 싫어서 형을 끌어들여요. 가족을. 예를 들어서 형제는 독립세대가 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니면 임대는 자식도 독립세대가 가능해요. 부모도 독립세대가 가능하고 유일하게 독립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1인 기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누구만 포함된다 그랬어요? 배우자만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입니까? 이런 규정 아예 없어요. 그냥 자녀는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으로 봐요. 부모도 다른 사람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생각을 하고 취득세, 뭐 종부세까지 생각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자식이나 부모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요.
임대만 누구만 들어와요? 배우자만 들어오고 자식이나 부모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임대는 배우자만 들어오고 배우자는 모든 세금에 다 들어와요. 배우자는 아시겠나요? 네. 항상 걸림돌이라 그랬어요. 모든 세금에 다 들어오고 자식하고 부모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대만 자식하고 부모가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부모나 자식이나 이쪽하고 연결하는 것보다 차라리 형제하고 연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제하고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지분을 줄여요. 형제 지분을 조금 더 늘려요. 형제 지분을 51%로 해놓고 내 지분을 49%로 해놔요. 그러면 이번에 산 집은 내 집이 아닌 게 되잖아. 임대에서. 그래서 나는 2주택자에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받아도 그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2주택자인데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 폴을 하나 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형 지분을 51%로 넣고 내 지분을 49%로 넣었다. 그리고 전세로 50억을 내놨다. 거기 전세 50억이잖아요. 그 갤러리아 폴가 전세 50억이잖아요. 그 신고된 게 지금 최고가, 전세 신고된 최고가가 50억이에요. 성수동에 있는 거. 서울숲 근처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최고 지금 50억까지 신고가 돼. 그게 지금 한 70억 정도 하거든요. 시세가 7, 80억 정도 해요. 거의 100평이 다 넘어가니까. 예. 하여간 그걸 전세로 50억을 냈다. 그래도 그 전세 50억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세금이 없다고요. 아셨죠?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집 9억 넘어갔죠? 넘어갔고 내 지분이 49%예요. 형 지분이 51%고. 근데 30% 넘었죠? 그러면 그 집도 내 집으로 봐요. 이제 세금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50억 넘어가면 보증금이 50억 넘으면 50억 정도 되면 600만 원 넘을까 안 넘을까요? 간주임대료가. 넘잖아요. 13억이 1200 나왔는데 그래도 내 집으로 봐요. 어차피 600만 원 넘거나 고가주택으로서 지분율이 30%가 넘어가면 그냥 본인 집의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야기예요.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1번 국외주택 포함하고 부부합산해서 포함한다 이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주택수 계산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 주택수 계산 시점은 우리가 과세기간 중에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보유하고 그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 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나는 원래 2주택자인데 9월에 하나 더 샀습니다. 그럼 3주택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9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그러면 3주택자입니까? 2주택자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몇 주택자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과세 기간 중에 집을 샀다라도 그건 주택수에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몇 주택자에 해당하는지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했다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하느냐. 이거 월할 계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두 채였어요. 두 채면 일단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나와요. 월세에 대해서는 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간에 일시적인 2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집이 있고 이번에 새로운 집을 사요.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2주택 겹치는 기간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월세는 세금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월할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겹치는 기간까지만 계산한다. 어차피 보증금에 대해서는 안 낼 거니까. 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 구분 등기된 상가주택, 즉, 겸용주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철거해서, 자, 벽을 철거해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가 주택이 아니에요. 그냥 주택수에 들어간다고요. 1주택으로 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 벽을 가로막고 나서 이쪽은 상가로 쓰고 있고 이쪽은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를 터버리고 그냥 다 주거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묶어서 1주택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부부합산 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연중에 이혼했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죄송합니다. 부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배우자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 이 사람하고 이혼한 경우 과세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리 부부합산에서 2주택, 1주택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혼 전까지는 뭐예요? 예. 그래서 이혼 전까지는 2주택으로 봐서 그 월수 계산해서 세금 계산하고 이혼 후부터는 각각 1주택이에요. 그래서 이혼 후부터는 뭐가 돼요? 비과세가 돼요. 아시겠죠? 예. 그냥 월할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빨리 하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농촌에 집이 있는 농가주택 같은 경우 있죠? 그거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농가주택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에서는 농가주택도 주택수로 봐요. 그래서 내가 수도권에 집이 두 채 있고, 농가주택이 하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그게 아까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이하면은 빠지겠지만 그 요건이 아니라면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요.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빼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임대했을 때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당연히 상시 주거용으로 들어가면요. 이거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전에 9억 원 미만이었다. 즉 고가주택이 아니죠. 고가주택이 아니었다가 자 우리가 보통 기준시가는 언제 공시하느냐면 4월, 5월 요 정도에 공시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준시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9억 원이 넘었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면 1주택이어도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 무조건 다 냅니다. 왜? 12월 31일 날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로 따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월 30일에 공시가 되면서 9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5월 30일 전까지는 9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월 30일 이후부터만 계산하느냐? 아니에요. 1년치 다 계산해요. 이거 월할 계산 안 해요. 세금 거둘 때는 죽어라고 걷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하나를 팔았다. 그러면 2주택이 되니까 보증금에 대해서요. 3주택이었을 때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2주택일 때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하죠. 그래서 아까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3주택일 때 기간까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세 채 있었는데 9월 10일 날 하나를 판 거예요. 그러면 9월 10일부터는 2주택이죠. 9월 10일까지 일수를 넣는 거예요. 여기. 이걸 적수계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즉 매매업자를 이야기하잖아요. 매매업자나 건설업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분양할 목적으로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집을 사죠.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잠깐 임대 냈어요. 그거 과세해요, 안 해요? 과세합니다. 네, 그것도 당연히 과세해요. 물론 신고 안 해서 안 걸리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가끔 물어봐요. 저는 안 했는데요, 이래요. 그건 그냥 본인이 운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세무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신고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뭐 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세무서에서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 한 사람 명의로 집이 세 채가 있어요. 그러면 설마 이 세 채를 다 혼자 돌아다니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는 본인이 사는 집이라면 나머지 두 개는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세무서에서는 등기소하고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전산이 통합돼 있잖아요. 자료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당연히 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신고 안 된 사람 중에서 금액이 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 조사 대상이 있어요. 그분들 먼저 조사가 들어가니까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서 조사를 안 받는 거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건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안 하고 끝까지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걸리면 10년치를 한꺼번에 물어야 돼요. 왜냐면 제척 기간이 10년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끝까지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100만 명 중에 한 10명은 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10명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내규적으로 세무공무원들한테 자 조사 대상
이번에는 올해 조사 대상은 얼마 이상부터 다 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어 이게 다 나와요. 내규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게 내려가거든요. 각 세무서에다가 다 자료를 보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얼마 이상 또 뭐 어떤 사람 몇 주택 이상 요런 사람들만 일단 우선 적용 조사해라. 이게 자료가 나와요. 매년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구간에 안 들어가면 계속 안 걸리는 거고 그 구간에 들어가면은 일단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금 신고할 때 우리가 아까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 합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세금 신고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될까요? 안 그래요. 세금 신고는 무조건 따로따로 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는데 A주택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고 B주택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둘이 부부예요. 근데 이것도 임대를 냈고 이것도 임대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C라는 집에서 전세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좋은 지역에 있는 집들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생각에서는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게 더 낫지. 근데 아니야. 나는 돈 좀 벌 거야. 그래서 내 집을 뭐하고 임대를 내놓고 우리 부부 둘이고 애들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당분간은 좀 조그만 집에서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소득이 발생하고 여기서도 소득이 발생하는데 둘이 부부니까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자니까 일단 비과세는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낼 때 각자 내는 거지 이거 합쳐서 내는 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여기에는 없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A라는 주택하고 B라는 주택이 있다. 근데 이건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이건 갑과 을의 공동명의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부부인 거예요. 어쨌간에 부부면 2주택이죠. 비과세 못 받죠? 근데 이 사람 지분이 60%고 이 사람 지분이 40%예요. 자, 부부면 공동소유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합산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공동소유일 때는 지분이 큰 자 걸로 간다 그랬고 지분이 적은 자의 주택으로는 보지 않는다. 단 지분이 적은 자도 연수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으로서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부부니까 무조건 합산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번에 신기한 게 하나 나온 게 좀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쪽이 지분이 많죠. 그러면 이 임대소득을 이 사람 거하고 이 사람 거하고 쪼개서 내는 게 아니라 이 지분 많은 사람 소득으로 봐요. 어차피 주택수는 합산이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이 사람 소득으로 안 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임대를 했고 여기서도 임대했으면 이거 합산돼야 돼요. 같은 사람 거니까. 이게 지금 부부 합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원래 부부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나중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게 됐을 때는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냥 네 소득은 네가 내고 내 소득은 내가 내면 되는데 만약에 공동으로 소유한 걸 임대를 냈다. 근데 지분이 뭐 하느냐? 지분이 다르다면 지분이 큰 자의 소득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요게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어쨌간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월세는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월세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딱 하나, 1주택자.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들어가죠. 요건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이 넘었을 때. 요게 수익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올해 신고분부터, 그러니까 작년분부터죠. 작년 걸 올해 신고할 거니까 올해 신고분부터 그 주택에서 나온 수입 총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이제는 비과세가 아니라 뭐 하느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선택이 가능한 것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였을 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식당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개업도 하나 하고 있고요. 뭐 식당은 그냥 매니저 시켜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다고 치죠. 그 다음에 주택을 임대를 했어요. 주택을 임대했을 때 여기서 나온 수익금액 있죠. 여기서 나온 수익금액에서 경비 빼가지고 소득 계산하거든요. 또 여기서 나온 수익금액에서 경비 빼가지고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요. 또 임대에서 나온 수익금액에서 경비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요. 그랬을 때 식당에서 나온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중개업에서 나온 소득도 사업소득이에요. 주택 임대에서 나온 소득도 사업소득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다 합산해서 계산해요. 합산해서. 그래서 이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뭘 적용하느냐? 누진세를 적용을 하는데 요게 지금 이 금액이 얼마냐면 2천만 원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2천만 원 이하였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1,500이다. 아니면 뭐 1,200이다. 그리고 경비 뺐더니 얘가 1,000만 원 나왔다고 칠게요. 자, 나머지 거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나왔다고 칠게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요 6천하고 1,000하고 합쳐서 6천에다가 1,000까지 합쳐서 7천에다가 누진세를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내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 그러지 말고 자, 나머지 것은 다 합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진세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얘만 따로 14%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따로 내고 요게 분리과세 방식. 그래서 이렇게 나온 금액과 이렇게 나온 금액 중에서 적은 걸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좋죠. 근데 딱 하나, 다른 소득이 아예 없어요. 나한테는 오직 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고. 그러면 다른 게 없는데 요 1,000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에다가 종합과세를 선택을 하면 6에서 42%예요. 종합과세를 선택을 하면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6에서 42% 구간이 1,200까지가 6%고 그 다음에 4,600만 원까지가 15%거든요. 그죠? 그럼 보세요. 종합과세를 선택을 하면 6%가 적용이 되지만 1,000만 원이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종합과세가 낫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일단 2천만 원 이하였을 때 주택 수익금액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증금 없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한 달에 얼마 받아야 돼요? 한 150 정도. 그럼 150이면 1년에 1,8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천만 원 이하가 되죠? 자,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는다 그러면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다가 월세 수익까지 합쳐서 물론 그게 3주택 이상이었을 때 2주택자면 월세 쪽만 생각을 해서 2천만 원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분리과세 선택을 하시는데 세금 계산해 봤더니 소득이 과표가 1,200만 원 이하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다른 소득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택만 임대를 하고 있고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데 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경비 빼고 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 이하가 나오더라. 그러면 나는 그냥 차라리 난 종합과세 하겠습니다. 그래야 6%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뭐 선택하는 게 좋아요. 분리과세,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냥 분리과세로 가는 게 상책이고 다른 소득 없이 2천만 원 이하고 소득까지 계산, 경비 빼고 소득까지 계산했더니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때는 종합과세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네. 이런 구조로 가요. 어찌됐든 간에 비과세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이제 비과세 신청하시면 안 돼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분리과세를 만약에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면 혜택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혜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종합과세로 가면 지금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수익금액에서 뭘 빼요? 경비를 빼서 계산하거든요. 근데 종합과세로 가잖아요. 종합과세로 가면 이 경비가 입증된 것만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러면 하나도 입증 못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임대를 했다. 아니면 오피스텔을 뭐 임대를 했다. 그러면 뭐 청소 용역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용역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공과금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경비 처리해 주거든요. 근데 그거 입증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 이거 0이에요. 근데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면 요게 입증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무조건 60% 또는 50%를 비용으로 잡아줘요. 입증 여하에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 경비를 입증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수입 전체에 수익금액 전체에서 몇 프로를 빼주는 거예요? 60%를 빼주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50%만 빼줘요. 이런 혜택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60%,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은 50%. 네. 거기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그냥 400만 원 한 번 더 빼줘요.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은 200만 원만 빼줘요. 200만 원만.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 있죠? 나온 금액의 14%만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14%만. 이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금액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요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세금 없죠. 분리과세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왜냐면 1,000만 원에서 60% 빼면 400이고, 400에서 400 빼면 0이니까 세금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1,000만 원이 나오려면 월세만 받는다면 한 달에 80 정도? 월세만 받는다면. 근데 전세로 냈다면 아까 13억 잡았을 때 1,200 나왔죠. 13억 잡았을 때 1,200 나왔잖아요. 그러면 10억 정도면 1,000만 원 안 된다는 소리죠. 10억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3억이 넘어가면 세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3주택 이상이었다라는 전제하에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나오는 거지,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집을 3채 이상이 있습니다. 배우자 포함해서 집이 3채 이상인 분이 임대를 내겠다. 그러면 뭐 월세 받을 거면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전세로 낸다면 10억까지는 세금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전세보증금 10억까지는. 물론 나중에 가서 신고할 때 뭐 신고하라고요? 분리과세를 신고를 하라고요. 분리과세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나와봤자 한 200원, 300원? 10억이면 대충 계산해봐도 10억이면 10억에서 3억 빼면요. 7억이고 365분에 365 뭐 1년 한다 그러면 그대로 7억이고 여기에 2%면 1,400만 원이죠. 여기에 60%면 4, 6에 24. 840만 원이네요. 10억이면. 840만 원이면 세금 없죠. 수입으로 잡힐 금액이 840이면 간주 임대료가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세금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물론 이 사람이 3주택 이상이었다라는 전제하에서요. 3주택 안 되면 의미 없고 상관없고, 그때는 월세만 고려하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나 또는 반전세 했을 때 받는 보증금이 10억이다면 수입으로 잡힐 금액은 얼마고? 840이고, 그러면은 월세로, 예를 들어서 월세로 50만 원만 받았다. 그러면 1년 12달 계산하면 6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1,440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냈으면 50% 빼면 720만 원 될 것이고, 거기서 또 200만 원 빼면 420,
520만 원 나올 것이고 520만 원이면 1200만 원 이하니까 6% 계산하면 이 정도는 감당해도 되잖아요. 이것도 안 내려고 하면 좀 너무하잖아요. 안 그래요? 한 30만 원, 42만 원 나오겠네. 42만 원. 42만 원은 내도 돼요, 안 돼요? 안 낼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더 이상은 저도 못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간주 임대료라는 의미 자체를. 그러니까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항상 설명을 할 때 집이 3채 이상이고 받은 보증금이 3억 원이 넘어가면 세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3억을 넘게 받으면 세금 많이 나온다라고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증금은 딱 3억만 받을까요? 이래요. 10억 받으시라고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보면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더 혜택이에요. 보증금 쪽을 올리는 게 훨씬 더 혜택이라고요. 세금 측면에서 보면. 자, 그리고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좋은 점. 감면을 받죠? 네, 30%. 8년 이상 임대를 내면은 75%.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물론 요 조건, 특히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게 제일 거지 같은 조건이죠. 5% 이상 못 올린다는 거. 그죠? 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지금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판단하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을 때 2천만 원 이하였을 때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세금의 크기를 좀 간단하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똑같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금액이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면은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60% 비용 처리해주고 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은 50% 비용 처리해주고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400만 원 한 번 빼주고 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은 200만 원 빼주고 그리고 나온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왔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일반적으로 30% 공제가 되지만 감면받을 수 있죠?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75% 감면된다고요. 그러면 최종 금액이 지금 보게 되면 112만 원하고 14만 원 차이, 14만 원하고 최대하고 최소하고 지금 놓고 봤을 때 그냥 내도 돼요,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거 이제 고객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지 마세요. 왜냐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세금은 적게 나옵니다. 세금은 적게 나오는데 다른 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간 동안은 임대료 5% 이상은 못 올립니다. 알고는 계십시오. 그 이야기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당신이 임대료 나는 더 올리고 싶어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혜택 하나도 못 받아요. 지금 그게 가장 발목을 많이 잡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느냐면 20일 이내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예. 작년부터 이미 임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미 끝났죠? 1월 21일까지 신청을 했었어야 되고 이미 이제 1월 21일은 지났으니까 이제 그 내용은 안 쓴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며칠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돼요?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는 구청으로 가야죠. 임대 등록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두 군데 다 가셔야 되고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벌금을 물어요. 벌금이 얼마냐면 수익금액의 0.2%예요. 수익금액에. 자, 그러면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일단 세금은 좀 많이 나올 거다. 아까 봤을 때 100 얼마하고 10 얼마하고 차이 정도 있잖아요. 약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났어요, 세금에. 사업자 등록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 정도 차이 있고,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안 하고 걸렸다. 근데 1년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수입이. 거기에서 뭐 비용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얼마 나오겠죠? 근데 그 수입이 5천이면 5천의 0.2%예요. 그 수익 금액의 세금의 0.2가 아니고. 그러면 5천만 원의 0.2%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5천만 원의 20%면 그러면 5천만 원의 2%면 그러면 5천만 원의 0.2%면 그래요. 예. 5천만 원의 0.2%면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알아서 판단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예. 하여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벌금은 나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0.2%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람들 괜히 뭐라고 하니까 그러지. 실제 계산해보세요. 20%도 아니고 0.2%, 0.2%. 그리고 임대에서 1년에 한 10억씩 그 수입이 생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에서 1년에 한 10억 생기면 0.2%가 살짝 부담은 될 수도 있죠. 근데 10억 벌어서 0.2% 차라리 내는 게 낫죠. 그리고 임대료를 5%더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충당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때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무서 가서 하는 방법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구청 가서 임대 등록해야 되고요. 그죠? 자, 그때 뭐 세무서로 가셔도 되고 구청으로 가셔도 되는데 이제 이건 뭐 그냥 참고고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군데 다 가기 싫다. 그러면 여기 이용하세요. 렌터. 이게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내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록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밑에가 뭐가 나오느냐면 세무서에다가 같이 제출할 건지 그 클릭하는 칸이 있어요. 같이 클릭하면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한 곳에서 다 끝나고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대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안에가. 이 사이트에가. 전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활용하시면 임대 쪽에 대한 어지간한 궁금증은 다 해결돼요. 이거 확인하시면 최근에 나온 법률들도 다 올라와요. 그대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거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좋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받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방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감면율이 뭐 면적이나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그다음에 아까 소득세, 임대소득세 30%나 75% 감면 받을 수 있죠? 장기 임대 되면 75% 세액 감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10% 20% 세율 추가된 거 그거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적고 이런 혜택이 있죠. 단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일 큰 혜택이 뭘까요? 근데 이게 2018년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9.13 대책 때 바꿨죠. 무슨 지역에 있는 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건 이후에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더라도 이건 이제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혜택 없어졌고 이것도 혜택 없어졌고 이것도 혜택 없어진 거예요. 이건 남아있고 요건 그대로 남아있고 혜택이 없어진 게 지금 이 세 개가 혜택이 없어졌어요. 아예. 무슨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 그것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것들. 2018년. 자, 그러면은 요 혜택 없어졌으니까 별로 받을 혜택이.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판단.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일단 여기 있는 건 하나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건 하나도 못 받고 대신 임대료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그때 우리 가끔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안 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요거 보험료 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은 지역가입자로 빠지잖아요. 지역가입자로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즉 다시 말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죠. 근데 그게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은 4년 임대하고 8년 임대하고 지금 나눠지는데 감면받아요. 4년 임대는 40%, 8년 임대는 80% 감면돼요. 이 금액만큼.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얼마 안 나와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 내야 되느냐면은 원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정도 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이 정도 선에서 끝나니까 생각보다는 부담이 적다라는 거죠. 대신 8년 임대를 내면 8년간은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여러분들 8년 임대 장기 임대를 냈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팔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물죠. 네, 3천만 원 물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은 꼼짝 말아요. 8년 장기 임대 내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낼지 안 낼지는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8년 장기 임대를 냈다. 그러면 8년 동안은 일단 임대를 못 올립니다. 5% 이상은 못 올립니다. 다른 혜택을 다 받으려면 못 올리고 그 다음에 못 팝니다. 팔면 무조건 일단 3천만 원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만 내고 가느냐? 아닙니다. 혜택 본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아셨죠? 혜택 본 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그러면은 포괄승계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포괄승계하는 경우 있잖아요. 부가가세 안 내려고. 그때는 과태료는 없어요. 포괄승계하라고요. 과태료 없이 가려면. 그러면 승계하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승계를 하니까 대신 그동안에 받은 혜택은 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지자체가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거나 뭐 이러면서 내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지자체한테 신청을 해요. 나 이거 8년 나 못 가져가. 나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가져간다. 그래서 지자체가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과태료 없고 지방세는 추징을 안 하는데 국세는 추징을 해요. 예. 요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같이 넣어놨어요. 예. 이따 끝나고요. 예. 끝나고.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사업자는 두 사람으로 나눕니다.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무슨 사업이에요? 면세사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다시 두 종류로 나누죠.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요. 그런데 왜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안 낸다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간이과세자 너희 세금 안 내잖아. 왜 나한테 부가가세 받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가끔 들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간이과세자하고 면세사업자하고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분들 많이 계시죠? 수수료 받을 때, 중개보수 받을 때 지금 중개수수료가 보수로 하는 중개보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바뀐 이유는 알아요? 아, 바뀐 이유를 몰라요? 모르시구나. 그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거래를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거래가 틀어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돈을, 수수료를. 그거 주라고 해서 보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완료가 돼야지만 받는 돈이 아니다. 중간에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만약에 법률상 문제가 생겨서 깨졌으면 모르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거래가 틀어졌어요. 중개업자는요. 고생 다 했잖아요.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뭐 깨졌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깨졌는데 중개업자는 잘못이 없잖아요. 받으라고요. 그래서 보수라는 이 글자로 바꾼 거예요. 완료가 돼야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일한 가치를 인정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게 논란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바뀐 거예요. 이제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아서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간이과세자면 중개보수 받을 때
10% 받아야 돼요? 3%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 3%라고 알고 계세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받을 때는 10% 받습니다. 원래 10% 받아요. 받을 때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가게,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을 해요.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내가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연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간이과세자가. 그러면 내가 조그마한 옛날 말로 하면 전빵 하나 해요. 가게를. 그럼 내가 간이과세자니까 그 물건값 있죠. 그 과자 안에가 부가가세가 3%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간이과세자 사업장도 그 물건에는 10% 부가가세가 들어가 있다고 다.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새우깡을 하나 판다라고 하죠. 자, 새우깡을 파는데 새우깡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하나요? 많이 사 먹어봤나 봐요. 자, 그냥 1,200원 할게요. 이 1,200원은 원래 이걸 공급가액이라고 하거든요. 공급가액. 공급가액이 뭐냐면 원가 플러스 이익이에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항상. 이걸 간이과세자도 1,200원에 팔고 일반과세자도 1,2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3% 받는다면 이게 10% 들어가면 이게 이 금액이 나오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원짜리라고 치죠. 1,000원짜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 붙이면 1,100원이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 3% 붙이면은요. 1,300원이죠. 똑같은 새우깡을 일반과세자는 1,100원에 팔고 간이과세자는 1,300원에 팔까요? 1,030원에 팔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둘 다 1,100원에 파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중개업자는 자기 몸뚱아리를 파는 거예요. 노동력을. 그래서 돈을 받는 거예요. 내 몸이 새우깡이라고요. 아니 식당 하시는 분이 음식이 새우깡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식당 하시는 분이 4,800만 원이 넘어 1년 수입이. 그 사람들은 좀 더 비싸게 팔고 4,800 안 된 사람은 좀 더 싸게 팔아요? 똑같은 금액에 팔아요. 10% 받고. 단지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잖아요. 그래서 받는 것은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는데 이 금액을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공급가액이라고 하고 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공급대가라 그래요. 이걸. 법률 용어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수입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00원에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1,100원에 팔았으면 일반과세자는 그 공급가액에 10%를 계산을 해요. 공급가액의 10%.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따지면 얼마예요? 1,000원에 10%라고. 1,000원에 10%. 신고할 때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일반과세자는. 그래서 100원 받았다. 이게 매출세액이에요. 여기에서 그동안에 매입세액 있죠? 매입세액을 빼요. 그러면 매입을 더 많이 했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매출을 더 많이 했으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받는 거고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를 하면 돼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반과세자는 이걸 구분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공급 대가로 계산을 해요. 1,100원으로. 이게 진짜 우리 수입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1,000원은 내 진짜 수입이 맞고 100원은 부가가세 내야 돼요. 일반 과세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얼마 받고 팔았어요? 1,100원 받고 팔았다고요. 지금 구조가. 근데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있죠? 그 금액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을 해요. 곱해줘요. 이게 중개업자가 30%예요. 거기에 1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계산을 해서 3%라고 오해를 하는 건데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받은 전체 금액의 3%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매입세가 원래 안 빼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100원을 내야 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100원에
3%면요. 33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를 받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3%를 받든 10%를 받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원칙은 10%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쪽에서 안 주고 뭐 나는 그러면 당신이랑 거래 안 할래? 나는 옆으로 갈래? 그러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신고를 할 때 일반 과세자는 받은 금액 있죠. 예를 들어서 자 50만 원을 받았다 중개보수로. 일반 과세자는 이걸 원래 금액하고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쪼개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받든 포함 안 하고 받든 마음대로 하시고 신고할 때는 이렇게 가고, 간이과세자는 이 안에가 그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봐요. 이 안에가 신고할 때 이렇게 신고를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30%한 금액에 다시 10%한 금액인 이걸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걸. 네? 영수증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영수증도 마찬가지. 부가가치세 이렇게 끊어달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 부가가치세요? 현금 영수증 끊어주면 되죠. 아, 그래도 안 되는데. 예? 그래도 돼요. 예.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를 받든 10%를 받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 첫 번째, 간이과세자는 너희들이 간이과세자인데 무슨 세금을 받냐 그러면 상대하지 마세요. 아니, 사람이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원래 부가가치세는 자기 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받아서 내는 게 부가가치세. 원래 법률이 그래요. 부가가치세라는 법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를 받든, 물론 간이과세자가 3%만 받아도 뭐 손해보거나 뭐 손해는 조금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딱 3% 받아가지고 세금 3% 내는 게 아니에요. 전체 금액의 3%니까 더 내요. 실제로는 3.3% 내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3% 받으면 0.3% 손해보는 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 받으면 이득인 거고, 간이과세자는 그 남는 돈으로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수입이 적으니까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면서 세금 많이 내주십시오.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간이과세자를 그 영세사업자라고 해서 살려주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제도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냐 아니면 일반 과세자냐 그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거래되면 거래 금액의 10%를 무조건 줘야 돼요. 원래 고객은. 그리고 그 사람이 신고할 때 네가 일반 과세자면 구분해서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면 모아서 3%만 신고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3%를 고객이 지금 정해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정보가 시중에 쭉 펼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뭘 하나 오해를 하느냐면 요 간이과세자 중에 이게 지금 4,8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면세고, 일반 사업자, 과세사업자 중에서 이 금액, 요거, 요 3천만 원 미만이면 납세금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이, 1년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잖아요. 아, 미만. 3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 없어요. 원래 이게 2,400에서 3천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시텔을 하나 한다. 고시텔을 하나 하고 있는데 뭐 받은 돈 있잖아요. 월세 받은 돈. 근데 고시텔 같은 경우는 그 월세 안에가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원래가 10%가 들어가야 돼요. 주택만 원래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1년 내내 받아봤자 3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세금 안 낼 거니까 그냥 그 월세를 좀 부가가치세 빼고 깎아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내가 1년 수익 금액을 3천만 원 미만으로 맞출 자신이 있으면 돈은 한 1억 벌었는데 신고할 때 3천 미만으로 할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여간 뭐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안 받아도 돼요. 부가가치세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받으세요. 받는 게 맞고, 원래는 10% 받는 게 맞고, 고객이 하도 까탈스럽게 군다 그러면 뭐 3%를 받든 그건 설득을 하시는데, 아예 안 주겠다 그러면 상대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 3%가 지금 이것 때문에 3%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게 3% 이게. 그래서 지금 이야기들을 되게 사람들이 3%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이걸 한번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 간이가세자가 법정 그 중개보수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정 그 수수료 있죠? 이거 초과가 되면은 문제 생기죠? 네. 그때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꼭 합쳐서 법정 수수료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못 받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별개예요. 이건 이건 법사위에서 이미 나온 내용이에요. 법제처에서 해석내가 나온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법정 수수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외한 금액으로 법정 수수료를 따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건 알고 계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박수 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자신한테 박수 많이 쳐주세요.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눈도 밖에 많이 오는데 하여간 오늘 뭐 좋은 시간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앞으로 또 개정될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자료는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